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2007년 중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전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는 우리 국민 모두 외환위기의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때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고에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예민할 때였습니다. 저 자신은 이 무렵 미국 부동산과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소식을 들었고, 이 일이 우리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는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화와 금융회사 간의 연결, 이들을 한데 묶은 파생 상품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 신문의 경제 칼럼을 쓰고 있던 터라 3번에 걸쳐서 경고음을 발할 참이었죠. 근데 2번 쓰고 나서 마지막 회는 마무리 짓지를 못했습니다. 해당 신문으로부터 이 경제 환경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통보를 간접적으로 받았을 따름이죠. 근데 그보다 더한 무지는 나중에 보니까 저 자신한테 있었는데요. 당시 경제나 금융 환경의 변화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지만 그게 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를 돌이켜 보면서 피해를 줄이고 수익을 키울 방법들을 왜 제대로 심사숙고하지 않았나 후회의 막급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 대가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이 그런 제 의문에 명쾌하게 하는 답에 해당합니다. 별책부록 청취자나 시청자, 독자들에게도 익숙한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완성한 책입니다. 그가 말하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어떤 것들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네,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다면 땅에는 꽃이 있다는 말이 어울리는 요즘이네요. 사람에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괴테의 말처럼 따뜻한 사랑의 기운을 느끼는 주말 되세요. 그러게요. 책 읽기에는 꽃이 너무 좋아서. 네, 그러나 읽을 건 읽어야 되겠죠. 꽃밭에서 읽으면 되죠. 아,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요. 자,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보죠.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루는 스토리텔링, 스토리 제작자 매튜 루니슨, 픽사 스토리텔링 함께 읽어봤는데요. 예. 먼저 황근일님, 서사의 힘이 정말 위력적이라는 걸 느껴요. 많은 로고 중에서 기억에 남는 상표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스타벅스는 모비딕이란 소설에서, 롯데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가져왔죠. 예전 별책부록에서 들었던 활명수에 관한 이야기도 마음에 각인돼 있어요. 이게 스토리의 힘이겠죠? 해주셨고요. 이선화님도 제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항상 이야기로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1970년대 초였는데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되곤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좋은 선생님이셨네요. 근데 롯데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비롯됐다는 건 아세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죠. 저는 몰랐네요.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초상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초상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샬롯테인데, 신격호 롯데 창업주가 너무 그녀를 흠모해서 줄여서 롯데라고 했다. 아, 그 샤롯데에서 나온 예, 롯데군요. 그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스토리는 팩트나 통계보다 강하다. 네.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뇌리에 오래 남기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스토리와 이걸 듣는 사람 혹은 알게 되는 사람이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교감을 나눈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이 선생님이 국화 옆에서 이런 서정주 시인의 시를 무작정 외우게 하는 다른 선생님과 달리 그런 시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배경 같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외우지 말래도 그 시가 외워지는 거죠. 그리고 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외워지고. 그래서 교사 여러분들은, 교수 여러분들은 정말 이 스토리를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 그 학생이셨던 김방희 소장님께서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예.
그리고 양재근님, 예전에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근무했었는데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업계는 실력은 디즈니나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 하청을 받아 오랫동안 일해서 기술은 늘었는데 그렇죠. 언제나 부족한 게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장현주님, 가끔은 악당 스토리에도 공감하는 저를 보며 스토리텔링이 주는 힘이 정말 크다는 걸 느껴요. 예. 까칠한 배트nem도 다스베이어도 스파이더맨 속 악당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해주셨습니다. 다스베이더는 스타워즈의 악당이고 네,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악당들도 그 최근에 그 시리즈들을 보면 그냥 악당이 아니잖아요. 뭔가 사연이 있어서 악당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변화. 이게 스토리의 힘인데 혹은 뭐 컨텐츠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애니메이션 쪽에서 일본에 비해서는 많이 뒤져 있고 하청 기지로 전락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창의적인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네. 올라서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마블이나 DC 코믹스 같은 미국의 이른바 만화 왕국들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스토리를 더 입히는 거죠. 그 원작에서 단순한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네. 조커는 그냥 악당일 뿐이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 본 만화에서는 네. 그 조커가 악당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영웅과의 배트맨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몰입이 묘사하면서 되죠. 네. 스토리를 점점 더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유니버스라고 불리는 우주 혹은 세계까지 확대해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장혜영님, 후크, 영화든 광고든 시작에서 소비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그냥 안 보게 되죠. 예. 일단 창의적인 문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자기소개할 때 첫 문장 생각해 봐야겠어요. 예. 해주셨고 2032번님, 스토리텔링은 타인의 공감을 불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탈 맥락이 아닌 맥락의 흐름에 젖어들어야 흥미와 관심,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도입부 흥미진진하게 주의나 관심을 끄는 걸 후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후크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회의나 프리젠테이션에서 처음부터 지리멸렬하면 그냥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도 듣기가 싫어지는 거죠. 첫 대목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까? 저도 매일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뭐 방송도 물론 오프닝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까를 고민하지만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어떤 얘기를 해야 이 주제가 잘 와닿을까? 그 후크. 자기소개 후크는 뭡니까? 우리 광명수 씨는. 뭐가 여기서는 있을까요? 별님이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확 끌어당겨야 되는데 음. 저를 트리 아나운서라고 소개를 해볼까요? 후크네요. 그럴 때마다 트리를 뒤집어 써야 될 것만 같아서 조금 무섭긴 하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트리를 뒤집어 쓰고 몇 시간짜리 방송을 한 겁니까? 그게? 1시간짜리 방송인데요. 예. 잠시 앞에서 한 10분 정도를 썼었죠. 예. 대단한 용기였고 그게 결정적인 진실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보여야겠죠. 트리가 나을 때도 있었는데.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입풀기 토크.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을 비롯해 월스트리트 거인들이 신뢰하는 투자 철학자 하워드 막스가 쓴 투자에 대한 생각,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예. 하워드 막스는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을 별책부록에서 이미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공부하며 투자합시다 특집 5권의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저희가 선정했는데 이 사람 책을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사람 소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5년째 지금 미국 증시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입니다. 가치 투자라는 걸 이제 널리 설파한 사람이고 또 마켓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주기의 신봉자입니다.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벌어지는 주기를 신봉하고 처음 시티뱅크에서부터 출발해서 금융인 생활을 하다가 95년에 자신의 그 펀드를 만들어요.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오크트리 캐피탈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 참나무 오크트리 네. 뭐 캐피탈을 설립해서 운영해 오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건 뭐 오랫동안 살아남고 실적도 괜찮았지만
그 어떤 미국 증시의 고비고비마다 메모랜덤, 메모라는 형태로 자기의 생각을 써서 공개를 하는데 지금도 그 오크트리 캐피털 홈페이지에 가시면 늘 공개가 됩니다. 네. 이걸 읽어보면 단순히 뭐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어떤 그 시점에서 투자자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는 해안이나 통찰력이 있어요. 이게 네. 아주 유명해져서 그 어떤 사람의 말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 트위터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를 빼고 나면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하는 말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주주총회 연례 서한으로 공개되기도 하는데 그것만큼이나 이 사람의 메모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책으로도 인기가 있죠. 이 책 역시도 2011년 당시에서 쓴 메모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책이거든요. 그렇죠. 원제를 살펴보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네. 그러니까 20가지 정도의 철칙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메모를 시시각각으로 내보냈는데 그걸 모아봤더니 그 20개를 모았고 2004년경에 이 사람이 벌써 미국 부동산 시장 과열 기미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든요. 네. 2008년에 무너졌으니까 조금 빠르긴 했지만 어쨌든 남다른 예지 능력을 보여줬고 또 2009년에 빠르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반등하는데 이때는 또 실적으로 이 사람이 입증을 해요. 굉장히 그 수익률이 높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투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에 나온 책입니다. 네. 자, 하워드 막스가 오늘날 투자 대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예. 어떤 면들이 좀 작용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투자 전문가 혹은 투자 조언가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 반짝하고 엄청나게 각광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두 해 수익률이 좋거나. 네. 근데 워렌 버핏이 투자 대가의 부류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거의 일정한 성적을 냈다는 거죠. 네. 장이 붕괴될 때조차도 망하지 않는. 그게 정말 어려운 어려운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35년 동안 했으니까 네. 그 거듭해서 뭐 자기 합리화 같긴 하지만 한 번 반짝할 수는 있지만 지속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이 사람도 늘 하거든요. 네. 그래서 들쭉날쭉인 전문 투자자보다 일관성 있게 시장보다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주는. 시장이 좋을 때 잘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2020년에 우리 초보 투자자들도 성적 좋았죠. 그러나 올해 같을 때 성적을 내는 게 진짜 실력인 네. 것처럼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메모를 통해서 그렇게 된 어떤 자신의 모습을 아주 학구적이고도 철학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준 건가요? 이 사람이 95년에 자기 회사를 차리기 전에 시티뱅크 그다음 다른 금융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제 상품을 만들어요. 정크 본드라고 마이클 밀켄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다 사람들이 쓸모없는 쓰레기 채권이다. 사지 말자. 망할지 모른다. 하여튼 그걸 이 사람이 모아서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그 위험이 많이 분산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쓰레기 채권이지만 회사가 한꺼번에 동시에 다 망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면 일정한 비율로 망한다면 이게 훌륭한 상품이 투자 상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 시장이 커지는데 이걸 만드는데 일조해요. 그래서 이 마이클 밀켄이라고 나중에 뭐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가긴 합니다만 이 사람 관계라든가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워렌 버핏을 서로 존경해요. 이 경우는 워렌 버핏과 똑같은 투자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게 가치 투자라는 겁니다. 네. 저가의 주식을 가치에 비해서 저가인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하다 보면 결국 가치의 가격이 근접하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내심을 요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별책 부록에서 소개해드린 블랙 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또 아주 좋아해요. 나중에 같이 투자를 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천에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나심 탈레브의 통찰력을 자기도 좋아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는 이런 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외에 한 명 더 꼽자면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였다가 지금 돌아가신
갈브레이스라고 게일 브레이스라고 이분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들,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늘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큰 이런 부분을 지적하던 분이었는데 그분들한테 그걸 배워서 자기가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존경하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사람을 빛나게 해주기도 해요.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투자에 대한 생각.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2차적 사고. 침대는 과학일지 모르지만 투자는 과학이 아니다. 네. 이 저자의 한결같은 주장이고 예술이다. 그러니까 뭐 과학이라면 늘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고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식 시장에 공식이 있다면 공식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쉬울까요? 과학이라면 그렇겠죠. 네. 근데 예술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환경은 통제 불가능하고 블랙스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걸 누가 합니까? 그다음 상황은 꼭 반복되지만은 않아요. 과거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는 있지만 반복되는 게 아니니까 기계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통하지 않고 직관적이고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예술이다. 가장 중시하는 건 통찰력 있는 사고라는 얘기거든요.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옳은 판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옳은 판단을 상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2차적 사고라는 겁니다. 1차적 사고가 아니라 2차적 사고, 통찰력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1차적 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식 투자에 오래 조언을 해온 전문가나 자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뭐 용병이나 전도사 이런 표현을 하는데 1차적 사고에 머무른다는 거죠. 1차적 사고가 뭐냐? 이 회사 좋아. 많이 오를 거야. 주변에 추천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그럼요. 하시죠. 그럼요. 이게 1차적 사고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 1차적 사고의 문제는 미래를 예견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으니까 이제 손해를 보는 건데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가치에 대한 남과 다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게 정확해야죠. 틀리진 말아야죠. 난 남과 달리 생각하지만 너무 엉뚱한 생각을 하면 남들과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만 남들보다 더 정확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재테크의 비결이 뭐냐? 남들과 달리 생각하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인다.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때 사들이면 돈을 버는데 쉽지 않죠. 네. 근데 저자나 워렌 버핏은 바로 그걸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고 정말 심오한 것 같거든요. 예. 보통 증시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뭐 학계의 투자 이론을 엉터리라고 하거나 뭐 현실을 모르는 작자들의 주장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곤 하는데 예. 하워드 막스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학구적이고 철학적이라고 했던 게 그런 뜻인가 그렇습니다.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펜실베니아 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시카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때가 현대 파이낸스 이론, 금융 이론 대부분이 여기서 탄생하던 시절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건데요. 시장은 너무 효율적이어서 투자자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다. 야, 나만 아는 정보 이런 게 없으니까 남들도 다 알고 거의 동시에 가격으로 반영을 시키니까 주가는 왜곡되지 않고 시장은 늘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이 가설이거든요. 인간은 합리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기본적인 전제인데 네. 이게 경제학이나 금융학 이론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근데 실제 증시에서 보면 왜곡이 많이 일어나죠. 네.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랜덤 워크 가설 같은 극단적인 시장의 효율성을 전제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랜덤 워크 티어리가 뭐냐면 만취자의 걸음걸이에 가깝다.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아주 비싼 수수료를 내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추천해 주는 거나 그냥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서 뽑는 종목이나 다를 바 없다. 이게 이 이론이 궁극적인 지향점이거든요. 네.
근데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이 많다. 바로 거기서 아까 전략적이고 유연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돈을 벌 여지가 생긴다. 효율적이라면 노력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좋은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 네. 교수가 시장을 효율적이라고 믿는 교수가 이렇게 제자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10달러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제자가 보고 저기 10달러짜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10달러짜리라면 벌써 누군가 주워갔을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했느냐. 콧방귀 끼고 교수가 사라지자마자 10달러를 주워서 생맥주 선하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은 이 효율적 시장 가설 같은 이론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신봉해서는 안 된다. 네. 시장 현실을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된다고 저자는 늘 주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면 저자는 이 효율성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자라는 입장인 그렇죠. 거죠. 이제 효율성이 비효율성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감정과 편견에 휘둘리기 때문에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네. 이게 바로 돈을 벌 기회라는 거거든요. 너무 가격이 높거나 너무 싸니까. 그러면서 효율성은 회의주의적일 때 활용해라. 지금 막 그 가격이 지나치게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언젠가는 시장이 효율적이 돼서 정신 차리고 가치를 찾아갈 거야 가격이. 이럴 때 회의주의적인 입장에서 활용하는 정도로 해야지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효율성은 늘 그 증시에 따라서 정도의 문제다. 정도가 심하거나 혹은 약한 효율성이 약한 증시도 있고 그런 시기도 있지만 네. 완전히 효율적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투자에 있어서 뭔가 통찰력도 부족하고 경험까지도 부족하면 성공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예. 근데 또 책에서 저자가 통찰력이라는 것이 누가 뭐 가르친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 2차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좀 되는 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뭐 책만 읽어서도 안 되고 경험만 쌓아서도 안 되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쌓이는 거겠죠. 이 저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 초기의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이제 책에 네. 약간 소개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던 것처럼 완전히 효율적이진 않고 그래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수익성을 추구할 기회는 있는데 그러자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경험을 사실 쌓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나이가 어린 분들은 더 그럴 거고 예. 이 경험이라는 건 좀 어떻게 쌓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 학번이라고 어느 분은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 언제 들어갔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2020년 코로나 때 폭락했다가 바로 반등하는 과정에 들어가신 분들은 네. 주식 입문하신 주린이들은 갑자기 처음에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만해지고 공부나 경험의 중요성을 게을리하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새삼 어렵다 하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단기간에 하는 건 오히려 축복이거든요. 뭐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면 공부도 잘 안 돼요. 경험이. 그러니까 이번에 통찰력을 쌓을 2차적 사고를 할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가치와 가격. 이게 하워드 막스뿐만 아니라 가치 투자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둘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건데 가치는 그 내재 가치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어떤 기업이 보여주는 본질적 가치입니다.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가격은 그것과 따로 논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실적이 좋지만 가격은 상당히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그걸 하자는 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짤 때 하는 분석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바로 이제 가치를 따져보는 기본적 분석이죠. 재무 분석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를 팔고 얼마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것들. 근데 그것 말고도
없는 게 아니죠. 기술 분석, 차트 분석이라는 게 있죠. 네.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 흐름을 보면서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모멘텀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변화의 시기, 시점을 찾아내는 건데 이게 한때 유행해서 뭐 지금도 우리 증권 방송이나 유튜버들 보면 그래프 쭉 그려놓고 아 이러니까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하는데 이럴 때입니다. 저럴 그렇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멘텀 투자나 기술적 분석의 문제는 과거의 패턴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는 과거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동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중요성은 떨어지고 지금은 이런 기본적 분석, 기업의 가치에 대한 어떤 재무 분석들이 더 중시되고 있죠. 네, 주식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식에서도 가치주, 뭐 성장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의 차이를 좀 보자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나온 어떤 해안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가치는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많이 뛸 때, 대비해서 뛸 때를 대비해서 쌀 때 사는 거죠. 네. 가치는 상당히 있는 편인데 가격이 싸다 그러면 저점 매수하는 거죠. 이게 가치 투자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한물 같다 싶은 주식도 너무 싸면 사야 되는 거죠. 네. 투자 이득을 얻기 위해서. 최근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HP, 휴렌 패커드라는 한물간 컴퓨터 제조 회사를 샀는데 가치 투자로서만 이해할 수 있죠. 이걸 성장 투자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이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 샀느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실제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싸니까 산 거고요. 성장 투자는 지금은 적자를 볼지언정, 지금은 매출이 크지 않을지언정 미래에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아마존이 막 적자를 볼 때 16년 동안 적자를 봤는데 그러나 미래에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어 하고 산 분들은 그 보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 건 성장 투자고 가치 투자는 보다 중요한 걸 저점 매수로 보는 거니까 조금 방향이 틀리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네. 또 성장 투자가 좀 뜨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하려고 하시는데 예. 워낙 또 변동도 있고 무엇보다 좀 미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그렇죠. 이렇게 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이 아닐까, 좀 위험하지 모험이죠. 않을까라는 성장 생각도 투자는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모험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 모험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보상을 받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몰랐던 것은 전기차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미래차로 합의될까? 이걸 몰랐거든요. 이걸 뭐 운 좋게 알아맞춘 분이 있겠지만 그분이 계속해서 미래를 알아맞출 수는 없는 거고. 네. 성장 투자는 보상도 큰 만큼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따르게 되죠. 만약에 전기차가 아니라 뭐 친환경 디젤, 클린 디젤이라든가 건너뛰어서 수소차로 가버렸다든가 하면 테슬라 투자했던 분들은 큰 손해를 네, 봤을 네, 테니까 이런 게 이제 성장 투자가 가진 함정이죠. 네, 성장 투자 외에도 다른 투자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어쨌든 분석을 해야 될 텐데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이라고 보면 어떤 걸 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 네. 그 가격과 상관없는 그 회사의 내재 가치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시 재무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ER이라는 것도 있고 한 주 가격이 한 주당 내는 이익에 비해서 몇 배나 해야 되지 이런 것도 있고 순자산도 있을 수 있고 네. 최근에 성장주들은 뭐 적자니까 이걸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따지냐면 매출 한 주당 매출에 몇 배를 주가로 줘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개념들도 등장하고 다한 개 나오는데 핵심은 이 하워드 마크스가 워렌 버핏만큼이나 뛰어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숫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가치라는 걸 판단할 때 많은 경우에 다른 투자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심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특히 가격은 심리 변수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는 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 회사는 좋아하고 들고 있을 수 없거든요. 같이 다 던져버리니까 투매를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가치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심리가 지금 너무 비관적이야 혹은 너무
낙관적. 이걸 눈치채는 게 핵심이라고 네. 저자는 늘 얘기하죠. 이런 가치들도 분석을 해야 되고 심리적인 부분들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아까 소장님께서 경험들도 많이 쌓아봐야 된다. 실패하는 경험, 성공하는 경험 다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자도 지난 35년 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그야말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예. 저자 같은 경우 불황이나 주식시장 붕괴 경험이 가장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장이 좋을 때, 그러니까 2020년에 막 코로나에서 반등할 때 내가 몇 퍼센트 벌었어.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많다는 거죠. 네. 진정한 실력은 불황 혹은 주식 시장 대붕괴 시에 나타나는데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곧바로 이어질 반등기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투자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저는 80년대 대호황기 우리나라 네. 막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고 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보따리에 돈을 싸들고 와서 주식을 사던 때가 네. 있었거든요. 증권사 객장에서. 그때 애널리스트로 입문했는데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진짜 막 흥분한 투자자들이 몰려다니면서 해코지 하겠다고 할 시절이어서 그걸 보고 막 너무 공포심에 차서 이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정말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상장 폐지를 맞지 않은 거라든가 30% 이상 손절하지 않은 걸 보면 그때 무서웠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 붕괴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 저자가 경험한 걸 책에다 써놨는데 네. 이걸 보면서 저도 느낀 바가 많았는데 오일 쇼크 70년대 초반에 있었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폭락했죠. 이때는 주식의 죽음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미국에서. 주식이란 상품은 이제 사라질 거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87년에 23%가 하루 만에 빠진 블랙 먼데이. 94년에 그 남미 여러 국가가 무너지는 그 데킬라 위기라고 그러는데 채권 시장이 미국에서 붕괴되면서 데킬라 위기로 이어졌던 장 붕괴도 있었고 90년대 후반에는 우리 동아시아 외환 위기 그리고 98년에 LTCM이라는 미국의 세계 최대 헤지 펀드 파산, 러시아 재정 위기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버블 붕괴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네. 정말 많은 붕괴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대단하고 그런 점에서 하워드 막스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주식시장 붕괴하는 걸 보면서 뭔가 나 보수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바뀌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들도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투자 철학 형성에 뭔가 크게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저자의 경험담 중에 제가 흥미롭게 느낀 건 저희가 투자하지 않을 때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섬뜩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본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니프티 50라는 건데 워낙 좋은 성장주들 50개를 묶어놓은 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절대적이었어요. 네. 제록스, IBM 이런 회사들이었는데 여기만 투자하면 무조건 오르니까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 막 이래가지고 PER 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8, 90배까지 갔으니까 뭐 엄청나게 가격이 뛴 거죠. 가치에 비해서. 그러다가 오일 쇼크가 오면서 그냥 확 무너지는데 그게 8배 정도 10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90% 손해본 거 아니에요.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주식 붕괴는 우리가 배웠던 튤립 투기에서 최근에 인터넷 버블 꺼지는 것까지 네. 그야말로 늘상 벌어지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투자를 하자는 얘기를 저자가 이 책 말미에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리스크. 그냥 리스크 그러면 뭐 위험인데 현대 재무학에서는 이걸 표준 편차 혹은 변동성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대 자본시장 이론의 모델 가운데는 리스크를 변동성으로 규정해요. 수학적으로 그래야 풀기가 쉬우니까. 근데 저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얘기는. 현실에서 리스크는 뭐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원금 잃을 위험이죠. 갑자기 저의 이야기가 나와서 네. 그 원금도 영구적으로 잃을 위험. 네. 뭐 그것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게 리스크 아니냐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죠 이 사람은. 네, 그리고 알고 그게 있습니다. 현실적이죠. 예, 그 원금의 손실 가능성.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들의 낙관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2차적 사고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이면 비관적인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위험이 높으면 당연히 수익도 높은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활용하면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잘 활용하면 고수익 저위험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 망했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식이 그야말로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졌을 때 남과 다른 생각을 해서 2차적 사고를 해서 아니야 이건 패닉이야.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나아질 거야 하면서 샀던 분들이라면 위험이 거의 없었잖아요. 사실은 돌이켜보면 고수익을 올렸고 고수익 고위험이 아니라 위험은 낮은데 고수익을 올린 거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어떨 때 사람들이 심리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2차적 사고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자꾸 무슨 수학과 통계, 확률을 통해서 어떤 공식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퀀트를 포함해서 최근에 파이낸스 쪽의 흐름인데 네. 자기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주관적 판단, 투자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통찰력을 쌓은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낫다. 그래서 막 지수에 연동시켜버리는 우린 펀드 매니저 필요 없어. 그냥 지수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지수 그대로 사서 사다 팔다 하면 시장이 번 만큼 벌게 될 거야. 네. 이런 것보다 더 벌 여지가 저자가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버는 사람 보고 부럽다 하진 말아야 된다는 네. 거죠. 나심 탈레브가 한 얘기입니다만은 행운에 속지 마라 이런 책도 냈는데 운 좋은 바보하고 숙련된 좋은 투자자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장이 붕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 평상시엔 뭐 다 잘 나오니까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운 좋은 저야 바보. 이제 2차적 사고가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손실을 얻었는데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가 출렁했는데 이것도 역시 낙관적인 심리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낙관적인 심리가 낳은 신용 위기죠. 낙관적인 심리가 팽배해지면 돈을 빌리는데 후회져요. 네. 그 돈으로 엄청나게 벌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금융 완화기니까. 그래서 그 뭐 저자가 어려운 얘기로 정규 분포와 종 모양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상치 않았던 일, 확률로만 따지면 아까 확률을 너무 믿지 말라고 저자가 얘기하지만 진짜 우주가 폭발할 확률만큼이나 어려웠던 확률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그 나심 탈레브 책을 읽으면서 배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한 번일지 모르지만 벌어지거든요. 네. 아까 제가 읊었던 금융위기의 역사를 보면 다른 형태긴 하지만 계속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리스크에 대비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운 좋은 바보와 숙련된 투자자의 차이였던 거죠. 네. 학문적으로 소장님께서 리스크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예. 어렵지만 예. 사실은 원금 까먹는 거다라고 한마디만 그렇죠. 해주셔도 확 와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 부분만 줄일 수 있어도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를 인식하고 제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파악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가격이 비쌀 때 남들이 다 좋다 그러니까 낙관적인 심리가 팽배해 있고 돈 빌리기도 쉬우니까 네. 들어가는 게 이제 주된 원인이잖아요. 리스크의 원인이에요. 원금 손실의 원인이니까 저자는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 진짜 리스크는 남들이 다 들어갔을 땐 수익이 높아질 수가 없지 않냐. 낮은 수익이다. 네. 낮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게 리스크 인식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돈대라고 다 동일하게 얘기한다면 이건 리스크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흥미로운 건 그럴 때는 막 돈도 쉽게 빌려주지만 정작 막 그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서 싼 값에 살 수 있을 때는 돈 빌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오히려 리스크가 낮고 수익은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리스크의 심술이라는 표현도 저자는 하고 있어요.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좋다 할 땐 리스크가 정작 크고 나쁘다 할 땐 리스크가 적어서
리스크가 일종의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느낌까지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주기. 마켓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게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로 그 전에 읽었던 책에서도 등장하죠. 시계추와 같다. 시장은 영원히 한쪽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돌아온다. 네. 여기서 두 가지 흥미로운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내재 가치와 가격이 같은 거. 이 기업은 이 정도 가격이 돼야 돼 하는 본질적 가치가 가격으로 반영되는 그런 시기가 오히려 아주 짧아요. 그게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시계추가 정확히 가운데를 향하는 시간은 아주 짧고 극단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 훨씬 길죠. 이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고 또 하나는 극단에 가서 돌아올 때 너무 높아졌다가 빠질 때 미국 시장이나 우리 증시도 지금 빠지지 않습니까? 네. 빠질 때 보면 올라갈 때 비해서 훨씬 빨리 빠지죠.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을 때보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질 때가 훨씬 빠른 것과 비슷하다.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이 사람은 주기론을 통해 설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10년 만에 돌아온다. 뭐 5년 만에 한 번 꼴이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예. 근본적으로 이 주기가 매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 경기 변동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긴 있죠.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잖아요, 주기가. 그 이유는 역시 사람들의 센티멘트, 감성이죠. 뭐 감정적인 거, 기벽이 있는 거, 변덕스러운 거,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것들이죠. 네. 이게 주기를 만드는데 추세 자체가 주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성공과 실패가 서로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저자는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해보죠. 슬금슬금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더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더 많아지죠. 그럼 그야말로 붕괴되듯이 시장이 조정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 주식시장 자체가 경기 변동성보다 크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으로 대공황 때도 봤지만 경기 자체를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90년대 초반에 미 부동산에 돈이 많이 쏠렸고 이후에 뭐 우리나라든가 동아시아에 돈이 많이 쏠렸던 거, LTCM에 돈이 쏠려서 나중에 파산까지 이르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통하면서 누구나 다 이번에 오르는 건 전하고는 달라. 끝도 없이 오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고 결국 시장 붕괴로 이어지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양극단, 시계추가 양극단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중심에 딱 효율적으로 맞아떨어질 때 비해서 훨씬 길다는 거죠. 이 사람의 주장. 그렇게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탐욕과 공포의 주기도 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일 때는 탐욕이 지배하는 시간이고 너무 비관적일 때는 공포가 지배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포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시계추의 비유로 돌아가면 시계추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를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에서 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두 닦는 분이 주식 얘기를 해서 유명한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이 주식 팔아야 될 때다. 이제 탐욕이 지배하는 시기다. 너무 올랐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도 나오는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부동산이 끝도 없이 오르면서 이번엔 달라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장 안전한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금융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했으나 못 갚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됐던 거죠. 저자가 인터넷 거품이 발생하고 꺼지던 1990년대 말부터 특히나 이 젊은 20, 30대의 공격적인 투자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네. 이게 또 어쩌면 우리 최근 2년간 우리 상황과도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투자학번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90년대가 미국에서 전반적인 강세장이었거든요.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게다가 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인터넷 혁명이 벌어지고 막 이 테크주, 지금은 빅테크라고 합니다만 살아남은 데가 빅테크고 네. 테크주들이 상장을 시작하는데 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IPO에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막
발품 팔아가면서 이제 상장주를 사 모았는데 이때가 그랬어요. 테크주들 가운데 특히 구글이 상장될 때는 벤처 캐피탈이나 거기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35배를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20, 30대가 열광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호황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장이 비합리적이어서 이 사람들이 운 좋게 수혜를 본 거지. 그러다 이제 그야말로 장이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인터넷 주들이 거의 10분의 1 가격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때 젊은 세대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저도 좀 최근에 걱정하는 게 이런 사이클들이 있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역투자.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라고 우리가 전작을 읽을 때는 번역을 했는데 네. 역발상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계추의 움직임에 따라서 성공의 열쇠가 달려 있는데 시장의 견해나 추세에 맞서 싸우면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역발상이죠. 그러니까 다 오를 거야. 이제 나도 다 해야 되겠어 하고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열차에 올라타는 순간 추락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할 때 반대 입장이 되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네. 벌어지는 거죠. 또 폭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낙관과 비관의 주기가 10년에 한 번꼴로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클을 통한 역발상 투자 전략도 가능한 거고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한쪽만 우르르 보고 있는데 나만 또 동떨어진 투자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짱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통념을 거스를 배짱이 있어야 되고 시장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가격과 가치가 맞아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되고 더 불안해지기도 하죠. 실제로 저점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기도 해요. 네. 뭐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지하실이 있더라. 지하 10층이 있더라.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자신이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믿고 있다면 네. 이게 잘못됐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대평가,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자기 철학, 자기 원칙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의와 비관은 동의어가 아니다 이런 말을 그렇죠. 하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일 땐 회의적으로 보아서 비관의 몇 방울을 떨어뜨려야 되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땐 낙관의 몇 방울을 회의적 시각으로 도입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럴 때 어디에 투자를 좀 해봐야 될까요? 투자는 싼 거죠. 네. 회사의 이름을 막 이렇게 생각하면 성장주 투자 편향 때문에 그런데요. 네. 뭐 그 워렌 버핏이 왜 한물간 회사 투자해? 그런 투자조차도 싸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저점 매수. 예를 들어서 부실 채권 남들이 다 버려서 정크 본드라고 쓰레기 채권이라고 하는 걸 왜 사 모아? 이걸 사 모아서 100개 기업을 모아놓으면 두 서너 개 망해도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다른 회사가 지불하는 높은 이자 때문에 수익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드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의 타격론을 워렌 버핏이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이 스트라이크 존을 79개로 나눠 가지고 분석할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막 그 타자들이 그 정밀하게 타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투자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구에 비해서 그 유명한 타자들의 타격론에 비해서 투자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이 훨씬 나은 이유는 가만히 기다려도 삼진을 당하진 않잖아요. 우리 광명수 씨가 주변에서 막 그 투자하라고 할 때 투자 안 했어도 뭐 욕을 먹을 일은 없었잖아요. 그럼요. 그냥 심리적으로 네. 내가 벼락거지가 됐다. 내 친구는 부자가 됐는데 뭔가 혼자 쫓기고 있는 기분에. 그렇죠. 네. 그것만 조율할 수 있다면 되게 그 기회 놓친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네. 지금 다가오고 있는 바닥에서 살 수도 있었겠죠. 그게 그런-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방법을 모르고 제가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갔던 것 같은데 예. 저자가 보통의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일 그러니까 미래를 알려고 하는 일이 부질없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기 어렵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한 사람으로 많이 거론된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도
뭐 5년에 한 번씩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한 사람이라 네. 그걸 맞췄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자도 얘기하지만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예측은 쓸모없다. 한 번 맞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계속 맞추는 게 아니니까 예측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주 동의합니다. 대개 당시에 만연한 분위기에 5% 안팎으로 예측을 한다는 거죠.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면 어떻게 예측 전문가라는 사람도 예측하냐면 아주 비관적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낙관적인 가운데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충격이 오면 다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예측을 통해서 하는 투자는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하는 격이다.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백미러 보면서 앞을 제대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저자는 대신에 현재 상황을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지금의 분위기는 알 수 있지 않느냐. 시계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재 주기상의 위치 정도는 알 수 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주식 좋아, 주식으로 돈 벌어서 라고 얘기하면 낙관주의 탐욕이 팽배한 거고 이제 추세가 바뀔 때가 됐다고 판단할 수 네. 있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저자는. 하워드 마크스가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예측보다는 현재 자신의 위치, 주기상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네. 중요성을 더 둔다고 봐야 되겠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투자에 대한 생각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운이 됐든 탁월한 통찰력이 됐든 둘 중 하나는 필요하다. 그러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자신의 통찰력에 집중해야 한다. 네. 이 책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미스쿨 월요일에 진행하시는 김학균 센터장이 이 시기에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고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되 주기가 바뀔 때를 대비해둬라.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저희가 지난해 9월 이후에 경고를 드렸고 현금 비중을 늘려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조언한 대로 하신 분이 계시다면 시계추가 극단을 치는 바닥을 다진 순간을 기다리라고 할 수 있겠죠. 곧 다시 투자에 흥미를 느낄 시기가 오기도 하는데요. 광명수 씨를 포함해서 불운에 시달린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그 시기가 너무 늦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 하지만 점차 과거의 성장 동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우리로선 그 변화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이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지 중국 경제를 연구해온 스콧 로젤, 레털리 해리슨, 보이지 않는 중국 함께 읽어볼게요. 네, 중국이 다시 중요해질 겁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 상황도 심상찮아 보이고 시진핑의 집권이 순조로울지 경제는 얼마나 둔화될지 그래서 이 시기에 중국의 경제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중요할 것 같아서 선정했고요. 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 예감 별책 프로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